자, 1권 3편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자본론 1권의 부제가 자본의 생산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지난 시간까지는 자본조차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상품하고 화폐에 관한 이야기만 했고, 지난 시간에 간신히 화폐가 상품으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먼저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하고 2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7장 1절부터 볼게요. 발제자께서 먼저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 씨, 말씀해 주십시오. 일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질문을 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발제문 뒤에 좀 그냥 읽으면서 생각났던 그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네, 그, 여기 보면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매한 이후로 이제 바뀌는 현상 중에 자본가의 감독 아래 노동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 노동과정 이제 1절에도 더 나오고 이제 2절에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바는 소위 말해서 지금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이런 노무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 이런 등등에 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들 업무 자체를 맡,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또한 자본가에 의해서 고용된 임노동자들인데 이들과 이제 뭐 생산직 노동자라고 이렇게 한정하겠습니다. 이들 간의 어떤 그런 업무상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잘못하면 거의 뭐 국대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계급적인 위치를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뭐 같은 임노동자, 자본가, 노동자 계급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이제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어떤 업무상에 있어가지고의 뭐 자본가의 어떤 권한을 뭐 대신하는 그런 기능들이 커져가는 그런 중간 계급으로 또 발전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7장 1절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7장 2절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이제 그 7장 1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노동 과정이 노동자가 그 자율적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의 감독 아래 이제 노동한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생산을 자본가가 감시하게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자본가가 직접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 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생산이 대규모화되고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게 오히려 일반적이죠. 노동자들끼리 이제 상호 감시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인데 이때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의견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이 뭐 저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황태현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을 보면 이들을 좀 더 세분화를 하더라고요. 세분화를 해서 그 단순한 어떤 그런 뭐 업무를 수행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선부라든가 뭐 출근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뭐 임원이라든가 또 업무상에 있어가지고의 그 자본가들의 또 직접적 자본가들과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데 이렇게 잘라서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하여튼 그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저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그냥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판단이 잘 안 됐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예, 어떤 그 계급적 지위를 이제 부여받으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살펴볼 거고, 그 정치경제학 인문 강의 시간에 이른바 그 자본가가 행한다고 하는 이제 관리 감독 노동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예, 했었어요. 그 이따가 이제 다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예, 예, 실제로 그 뭐 임원이라고 이제 그 부르는 뭐 다른 말로 이제 CEO라고 이제 부르죠. 예. 그,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임원들도 예,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예, 어, 누가 봐도 이제 뚜렷한 그 노동자들과는 이제 분명히 구분되는 상위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본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보통 이제 전문 경영인이나 이제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예, 형식적으로는 자본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률적으로는 이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 형태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처럼 이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받는 보수 뭐 그 수억 원 내지는 이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그들이 행한 이제 노동의 대가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책에도 몇 차례 나왔었죠. 그 법률적 관계라는 게 경제적 관계의 표현이다. 이걸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법률적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지만 항상 모든 시기에 1대1로 정확하게 경제적 관계를 법률이 반영하리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법률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흔히 이제 임금 노동자처럼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대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들은 노동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받는 보수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노동력의 가치에 준하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 잉여 가치로부터 나오는 이윤의 일부를 자본가 계급의 이제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을 감시 관리하고 이제 통제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보수로서 이걸 분배받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 그 형식적으로 임금 노동자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제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제 일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
실제로 이런 그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 더 정확하게 이제 감시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우라는 게 다른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 편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냐 아니면 중간 계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도 이제 노동자 계급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이제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경제적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거는 노동자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건 사실은 대단한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시와 통제 기능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예,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노동이 사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적대적인 그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각자의 이제 노동에 임하는 목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건데 뭐 관련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건 대단한 이제 낭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가들은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노동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대단히 자주 언급이 되는 쿠팡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로 작업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을 박달하는 역할을 하는 주임이나 반장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을 감시하는 업무일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을 노동계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동계급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노동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제 업무의 성격이 예, 자본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 관계,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중심으로 자본가인가 이제 노동자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답이 조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씨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서 예, 그 이윤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받는 그런 부분은 그 노동자 계급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그 자본가 계급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윤의 일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현실적인 표현이 결국은 예.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회사 내에서의 뭐 지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게 이제 뭐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 똑같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소기업 수준이라면은 그 임원의 그 처지라는 게 대기업의 이제 일반 노동자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직함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가 임금 형태로 받는 이제 보수라는 게 평균적인 수준의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 또는 이제 노동력의 가치를 크게 넘어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그 처지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자본가로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이제 중간 적인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칼로 자르듯이 선을 긋기 이제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뭐 어느 경우나 그런 이제 중간지대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네.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AI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AI가 이제 생산 수단이냐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AI 현재 지금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인간의 판단 능력을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윤리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AI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이 아니고 어떤 뭐 인간 노동의 창조물이라고 봤었을 때 그런데 그 능력이 기계제 공업 시대 때 봤던 생산 수단하고는 상당히 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음, 어떤 급변한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친다면 기존의 어떤 생산수단 개념으로 AI를 계속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좀 더 개념적 확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를 하셨으니까 생산수단이 뭔가요? 뭐가 생산수단이에요? 예, 노동대상과 노동수단. 예. 그러면은 그 AI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산 과정에서?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생산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예, 대부분 하게 되죠. 예. 예. 근데 왜 뭔가 새롭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게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빅데이터가 지금 21세기 좀 더 발전된 버전으로 지금 AI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AI가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컴퓨팅 파워로 이제 지금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여태까지 이제 그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 가지고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단지 그냥 인간 노동력을 그냥 뭐 대체를 한다거나 일부 보조한다는 차원을 넘는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만약 그런 우려도 현실적인 문제라면 그러면 노동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AI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뭐 다 아직 예, 예, 생산에 이제 그 필요한 요소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력과 생산수단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생산수단이 아니라면 이제 노동력이냐,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냐 이런 건데, 자,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뭘로 구분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뭐 인간 여부 아닌가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인간의 경제 생활입니다. 그죠? 기계의 경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경제 생활도 아닙니다. 그죠? 예, 인간의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예,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생산이라는 것들을, 예,
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일본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했죠. 생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죠? 소비를 위해서 자연의 대상들을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노동 과정에 관해서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은 이 노동 과정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의미에 대한 설명은 사실 1장 2절에서 그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두 가지 이중적인 이제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른바 이제 나름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이제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생산 수단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결국 뭐 아직 우리가 7장 1절 수준에서 이제 나오고 일정 수준에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지만 바로 7장 2절만 가도 그 생산 수단과 그 노동력의 차이는 결국 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그대로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AI는 어디에 해당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 내지는 이제 공격이 돼왔던 주제일 뿐더러, 예,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치라는 걸, 예, 어떻게 이제 파악하느냐라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권 1편 공부하고 나서 제가 한 번 정도 이제 복습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그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정규 수업 시간하고 별도로 한 번 정도 그 복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자, 이게 이제 우리 본문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올려드렸던 슬라이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가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고 그 크기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라는 이론은 어떤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 거다? 가치라는 게 뭐다? 어떤 상품을 획득하는데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이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산 수단이 도입돼서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역시 줄어들 거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증대하면 상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뭔가 가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다라는 이 이론의 함의를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파악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노동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건 맞지만,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게, 가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어떤 상품의 가치가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상품을 얻기 위해서 사회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 현실에서 상품의 가치는 가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상품의 가치가 크다라는 건 흔히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예, 높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건 더 이제 좋은 거고 귀중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는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 상품에 그만큼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도 이제 우리는 가치가 크면 좋은 거다라고 은연중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생각, 관점이나 노동자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가로서의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은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을 비싸게 팔수록 자기한테 유리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자본주의 사회에선 상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미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신기술을 적용한 생산 수단이 도입돼서 생산성이 이제 증대하면 이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은연중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 수단이 아무리 고도화돼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새롭게 더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 다시 한번 가치라는 건 뭐다? 그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하고 이제 충돌하죠. 우리는 항상 알게 모르게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가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노동가치 이론조차도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이제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또는 이제 뭐 다른 말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노동은 생존하기 위해서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생산력이 발전한다라는, 생산성이 증대한다라는 것의 이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라는 건 그만큼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적은 시간, 덜 힘들게 일해도 된다라는 의미, 최소한 그것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냈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생산수단이라는 건 19세기 당시에 이제 기계이든 21세기의 AI든 간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생산을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생산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산수단이 출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제 이런 식의 혼란 내지는 이 의미를 이제 호도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어요. 이따가 우리 볼 겁니다. 19세기 당시에도 기계가 이윤의 원천이 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고 주장하는 주류 학자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발제자께서는 7장 1절에서 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7장 1절에서 궁금하거나 또는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자,
본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에 이제 238쪽을 로 가셔가지고 네 번째 줄에 조금 수정하시면 좋을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자, 여기 보면은 그 노동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이제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노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이거 이제 영어의 네이처를 직역을 한 건데 그 위에도 이제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위에 있는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외부의 자연은 그냥 자연이 맞는데 그 네 번째 줄의 자연은 자연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의 자연을 영어의 네이처입니다. 본성으로 바꿔주세요. 예. 그리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조금 보면은 자, 예, 이제 일본 3편부터 이제 분석의 대상은 드디어 생산 과정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을 1절과 2절에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용가치 생산이죠. 그래서 1절의 제목이 이제 그 노동과정인데 그 노동과정이라는 제목 옆에 이제 역자주로 사용가치 생산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살펴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2절의 제목이 이제 가치증식 과정인데 이 가치증식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잉여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 상품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가치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 분석이 계속 이어져서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그 노동자들의 그 감시와 통제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뭐 아주 쉽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는 계급이 노동자다라는 거예요.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자에 대한 일차적인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죠. 즉 자기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존재라고 하고 그 이제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자본가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받는가가 그 성격을 계급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책에서 7장에서 이 노동자는 실제로 생산 과정에서 이제 노동하고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제할 때도 발제문에도 이제 나와 있던 건데,
네, 발제문을 보고 확인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노동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한목적적 활동,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인간과 자연 사이 물질 대사의 조건, 인간 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1장 2절에 거의 똑같이 이제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지금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음, 네, 246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네. 246쪽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이미 1장 2절에서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이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인데, 거기서 53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체적 유형 노동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부터입니다. 요거 발제자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네, 그러므로 사용가치의 창조자로서 노동, 유용노동으로서의 노동은 사회 형태와 무관한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 따라서 인간 생활 자체를 매개하는 영원한 자연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됐죠. 예, 우리가 아까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왜? 지금 7장 1절에서 이제 노동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측면에서 생산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46쪽의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부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한 노동 과정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한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 대사의 일반적 조건이며 인간 생활의 영원한 자연적 조건이다. 따라서 노동 과정은 인간 생활의 어떤 형태로부터도 독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예, 그렇-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 과정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적 생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적 생산조차도 사용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노동 과정이 사라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은 사용 가치를 항상 필요로 하고 사용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241쪽의 제일 하단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1쪽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 발제자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과정 전체를 그 결과인
생산물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생산수단으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그 생산적 노동이라는 단어의 각주 8번이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생산적 노동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충분한 것이 못 된다. 자, 이렇게 생산적 노동이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아직 자본주의적 생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노동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노동을 규정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산 수단을 사용해서 인간에 이제 필요한 각종의 사용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생산적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규정이 이런 식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언급만 해놓고 무엇이 불충분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 1절 수준에서는 아직 그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적 노동을 규정하려면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라는 건데 여기 그 역자주가 붙어 있죠. 그 1권 16장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우리 책의 이제 1권 하에 1권 5편입니다. 4번은 1권 5편의 첫 번째 장에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생산적 노동이라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정교하게 그 규정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언급만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장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더 없으시면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네, 내용상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는데, 그 발제문 마지막 장에 들어간 부분 중에 자본가가 원료와 노동수단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협법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하진 않고 지나가서 그냥 짐작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노동이 행해지는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 행해지는 작업장에선 자본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형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그 작업 규율을 자본가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 그 계속해서 그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엄청나게 이제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어, 주임이나 이제 조반장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용 시간이 꽤나 많이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를테면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가의 독자적인 형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름 이제 일당을 많이 쳐준다고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이제 지각을 하거나 하루라도 몸이 안 좋아서 결근을 하면은 그걸 깎는다라거나 각종의 방식의 이제 규율들이 덧붙여지잖아요. 이게 이제 자본가의 독자적인 형법이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어, 자, 네네. 예. 그 외에 저는 이제 질문 없습니다. 주세요. 예. 발제자들께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오시고 내용 이해 자신이 있으셔서 딱히 이제 질문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 7장 2절에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생산수 노동수단 생산수단들은 그,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또는 감가상각이 다 된 그런 생산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환 가치를 인정시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이거를 잉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저기 이제 8장에서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내구성의 이제 노동수단들, 기계 같은 경우에 그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씩 이제 가치가 이전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기계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다라고 하면은 매년마다 이제 10분의 1씩 가치가 이전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거는 수명 연한이 10년인데 10년을 넘어서 기계가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거 질문하신 거 맞나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사실 다루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인 법칙을 우리가 이제 도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10년 넘으면 이제 기계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는 평균 연한이 10년인데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못 쓰게 돼서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적용되는 게 평균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기계는 기계 뭐 이를테면 자본가가 기계 100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계는 7년 만에 망가지고 어떤 기계는 뭐 15년, 16년 쓸 수 있는데 평균 연한을 생각해 보면 이제 10년이다.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법칙이 작동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권 수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런 이제 흔히 고정자본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구성이 있는 생산수단의 경우에는 그게 정해진 수명 연한 동안 작동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한 이제 수리 같은 게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본론 2권에서 2권 1편에서 그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되는데 그 지금 보면 지금 원전을 사용 연한이 지난데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이래 판결이 나가지고 아, 원전은 얘기가 이제 조금 다르고 좀 더 이제 그건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애초에 원전 자체는 원전이라기보다 이제 핵발전소인데, 예. 그 핵발전 자체는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애초에.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어거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그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운영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이제 집단이 그 야료를 부리고 있는 거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설명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발전소의 이제 수명 연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 사고 위험이라는 게 핵발전소 자체가 이제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거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을 논외로 했을 때
큰 문제 없이 그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적정 수명 연한이라고 예, 정해놨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명 연한이 끝나면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거지로 연장하려고 하는 거는 결코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요. 예.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른 의미에서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핵발전소 자체의 운영이 가져다 주는 이제 그 어,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제적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발전소 자체를 그렇게 이제 그 평균적인 수명 연하를 넘어서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그걸 원하는 집단한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기는 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의미의 경제적 이득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대단히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 감가상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이런 그 방식 자체가 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개념만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지만 현실에서 이제 자본가들이 그 수명 연한을 넘어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조금 더 자세한 분석도 자본론에 나오는데 아까 그 고정자본의 이제 수리 관련해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제도 자본론 2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음,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한정을 쳐서 이제 가치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생산된 생산물 가치에 그 가치 이전 분하고 감가상각은 물론 회계이긴 하긴 하지만 감가상각은 또 별도로 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보통 감가상각금을 실제로 이제 금액적으로 비축을 하는 기업이나 뭐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면 결국은 기계에서, 기계 장치에서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 가치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고 빠져나가는 보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뭐 5년이면 5년 뒤에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을 일종의 저축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래 되면, 기계에서의 본래 가치에서 지금 1년 단위로 만약 친다면 생산물에 이전되는 가치분도 있고, 또 감가상각에 대한 그것도 빠져나간 분도 있고, 이렇게, 아니요, 그게 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자본가가 100억짜리 기계를 들여놨는데 예. 기계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 회계 방식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회계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평균적으로 10분의 1씩 감가상각을 한다라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현실에 가장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기계가 10년 동안 마멸되고 10년 후에는 망가져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계의 가치가 해마다 10분의 1씩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 이전분만큼을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가 그 10억 원만큼씩을 이제 차후에 그 기계를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적립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가격에는 그 구입한 그 기계라고 하면 그 기계의 그 가치분이 포함이 돼 있지. 그게 같이 10분의 1만큼이 이제 이전되는 거죠. 자, 100억짜리 기계를 가지고 자본가가 1년 동안 생산을 했을 때 그 기계가 10분의 1만큼 마멸되었다고 한다면 이전되는 가치는 기계 가격 총액인 100억이 아니라 10억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텍스트 내용에 이제 나와 있죠. 예, 이따가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다른 분들 또 말씀해 주세요. 자, 뭐, 다 알고 계셔서 딱히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어쩌면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저를 괴롭히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력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살펴본 게 이제 뭐였냐면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했었죠. 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건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면더러 임금의 크기가 이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와 이제 무관한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 대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서 어떻게 가정하고 있다?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노동력 상품의 등가 교환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착취는 노동력의 부등가 교환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노동일이라는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또 나왔었는데,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이 노동일이라는 개념이 그 제목으로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영어의 워킹 데이입니다. 즉 하루 동안의 노동 시간을 노동일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예,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8시간 노동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 5일 해서 이제 주 40시간이다라고 하면 40시간 노동주, 워킹 위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노동 시간, 워킹 이어자는 몇 시간이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1장 1절에서 상품은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였어요. 근데 7장을 보면은 7장 1절의 제목이 노동과정이고요. 7장 2절의 제목이 가치증식과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노동과정이면서 가치증식과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상품이 가진 이중적인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오늘 공부할 7장 8절까지가 7장과 8장까지가 전부 다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장 1절에서 상품은 사용가치면서 가치다라고 했고요. 1장 2절에서 보면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구체적 유형 노동, 그리고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 추상적 인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다시 이제 7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품을 생산 과정은 노동 과정이면서 가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7장 2절의 제목은 가치 증식 과정이잖아요. 네, 가치 형성 과정이 나왔어요. 이건 조금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냥 상품의 생산 과정과
자본주의적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죠.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고 이야기했고, 생산 과정을 사용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면 이것은 노동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을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생산 과정을 파악하면 이게 가치 형성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산수단의 가치가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되는 과정과 노동력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인데 이 두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8장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의 생산 과정은 가치 형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냥 가치 형성 과정이 아니라 가치 증식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상품 생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지만 자본가처럼 타인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직접 노동할 경우 그 생산자, 우리가 이제 흔히 소생산자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12시간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3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잖아요. 딱 그만큼만 일하고 멈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산자가 자기 생산수단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생산의 경우에는 잉여 노동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일단 가치 형성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게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본가는 상품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잉여 가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 증식이 예,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과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형성 과정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가치가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을 생산하는 가치 증식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새로운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구매와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생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생산물 C'의 경우 자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 유통 영역 MC와 C'M'의 과정에서는 등가 교환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력 상품의 경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에 따르면은 자본가가 이 과정을 위해서 27원을 투하했습니다. 뭐 27파운드일 텐데. 그래서 뭐 기계와 원료 등등 그래서 이제 방추, 면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24원을 들였고 임금으로 이제 3원을 들였다라면은 최종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 크기는 이미 이제 여기서 증식이 일어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전된 생산수단의 이제 가치 크기는 증감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노동력이 창조한 새로운 가치가 노동력 구입 비용, 임금으로 지불되는 부분을 넘어서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상품은 사용 가치면서 가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유형 노동이면서 가치의 실체를 형성하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사용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과정이면서 동시에 가치 형성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품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가치 형성 과정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치 증식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218쪽의 두 번째 문단에 자본은 유통에서 생길 수도 없고 또 유통의 외부에서 생길 수도 없다. 자본은 유통에서 생겨야 하는 동시에 유통의 외부에 생겨야 한다. 이런 이제 알듯 말듯한 이런 문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이 7장 2절에 나와 있었죠. 발제에도 나왔었고요. 발제자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어디였습니까? 뭐, 뭐 책이든 발제 문제든 좋아요. 발제무상으로는 4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4쪽에서 중간 여기죠. 아래쪽에. 예, 이 네, 부분 읽어 주십시오. 어, 네. 아,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그 전체 본문을 과정은 찾을까요? 유통연계로. 예, 본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은 예. 내용이니까. 예. 예, 예, 260쪽입니다. 260쪽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그의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이 전체 과정은 유통 영역의 내부에서도 수행되고 또한 그 외부에서도 수행된다. 이 전체 과정은 유통을 매개로 수행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 시장에서 노동력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통 영역의 외부에서 수행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유통은 생산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치 증식 과정을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능한 최선의 세계에서는 만사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 그 뒤로 쭉 이야기였습니다. 읽나요? 아니요, 이제 됐어요. 예. 아, 봤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7장 2절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263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문단이거든요. 이 얘기예요. 자, 모든 노동이 이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양의 가치를 창조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이미 1편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발제자가 읽어주십시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본가가 사용하는 노동이 사회적 평균 수준의 단순한 노동인가 아니면 더 복잡한 노동인가는 가치 증식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고도의 복잡한 노동은 단순한 미숙련 노동보다 많은 양성비가 들고 그것의 생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드는 노동력이 지출되는 것이다. 이런 노동력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고급 노동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동일한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치로 대상화된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방전 노동과 예, 보역 제공 됐어요. 노동 사이의 거기까지요. 숙련 차이가 어떻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적 평균보다 복잡한 노동 또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노동은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그 발제문의 이제 두 번째 쪽에 그 제일 하단부터 이른바 이윤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주장하는 자본가들의 이제 논리에 대해서 발제자가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막스의 반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전 지식 없이 이제 처음 읽었을 때 어, 제일 많이 이제 의아해하고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아무도 지금 안 하고 계신데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반박이 자본론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만으로 이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본론 1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자본가의 노동이라든가 또는 자본가가 금욕한 대가가 이윤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한 그 반박은 우리가 자본론 1권 읽는 과정에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 1권의 그 상의 마지막 부분, 1권 4편 공부하면은 이른바 이제 자본가의 관리 감독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자본론 3권 5편에도 나와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 이제 1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자본가의 금욕에 대한 보상이라는 식의 주장은 1권의 거의 뒷부분, 1권 7편에 역시 이제 이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그걸 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생산수단의 기여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그 AI 관련해서 질문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또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고 관련해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자본론의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놓은 게 그 유튜브의 서막 채널인데 서막 채널에 보면은 그 정치경제학 입문 그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2025년 여름학기 6강에 잉여가치와 이윤 그 중에서 사부라고 돼 있는 부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그 이른바 이윤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본가 또는 주류 경제학 내지는 경영학의 이제 논리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그 이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엔 자본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자본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그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본론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취합해서 제가 이제 그 요약해서 강의로 전달을 해드린 거니까 일단 조금 쉽게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시려면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 발제는 대독이긴 한데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역시 이제 대단히 조용하신데, 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거죠.
자, 7장 2절에서 이제 가치 형성 과정은 생산수단의 가치가 그 이전되는 과정과 새로운 가치가 첨가되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결국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되는 과정,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노동이 구체적 유형 노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산이 한목적적으로 제대로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동은 동시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첨가된다라는 거야. 근데 노동자가 두 번 노동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발제할 때 나와 있다 썼지만은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승원 씨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는 동일한 시간에 두 번이나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편으로 면화의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기 위해 노동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기가 가공하는 면화의 가치나 자기의 노동수단인 방추의 가치를 생산물인 면사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는 바로 그 행위에 의해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가치를 노동 대상에 첨가하는 것과 종전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 시간에 동시적으로 수행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의 이중성은 분명히 그의 노동의 이중성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그의 노동은 한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다른 쪽의 속성을 통해 가치를 보존 또는 이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막스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7장 1절에서 노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 노동 과정의 세 가지 요소, 노동 그 자체와 노동 세상, 노동 수단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제 노동력과 생산 수단이라고 갈무리를 했어요. 즉 생산의 주체적인 요소로서의 노동력과 객체적인 요소로서의 생산 수단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생산 과정의 가치 크기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variable capital, 가변 자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생산수단은 본래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시키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의 가치 크기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스턴트 캐피탈, 불변 자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불변 자본 생산 수단이 어떤 새로운 기술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노동 생산성을 아무리 급격하게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가치 증식 과정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은 불변자본으로, 노동력은 가변자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공부한 그 1장 1절부터의 그 논리적인 그 연계로 이제 쭉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용 가치이면서 가치인데 상품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구체적 노동, 유형 노동이고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추상적 인간 노동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노동 과정이면서 가치 형성 과정이고 나아가서 그냥 상품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노동 과정이면서 이제 가치 증식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노동 과정의 두 개의 요소,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 개념과 용어들을. 직접 써보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의 주요 개념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들을 여러분이 이제 쭉 일별하고 이것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아까도 나왔던 질문인데 AI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뭐 기계 원료 등등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생산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이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논리다라는 건데요. 그 얘기가 이 자본론에도 이제 나와 있죠. 네, 27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가 나와 있는데요. 박주 3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 이제 쭉 읽어보죠. 자, 지금 계속 듣기만 하신 분들 좀 심심하실 테니까 돌아가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린 씨, 지금 274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읽어줄 수 있을까요? 생산수단은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사용 가치의 형태 속에 있는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생산물로 가치를 이전한다. 생산수단이 노동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가치 상실의 최대 한도는 분명히 그것이 노동 과정에 들어갈 당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치량, 다시 말해 그것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은 노동 과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생산물에 첨가할 수는 결코 없다. 어떤 노동재료, 기계, 생산수단이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만약 그 가치가 3,000원, 이를테면 500노동일이라면 그것은 생산물 가치에 결코 3,000원 이상을 첨가할 수 없다. 그것의 가치는 그것이 생산수단으로 들어가는 노동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물로 나온 이전의 노동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 과정에서 그것은 오직 사용 가치로서, 즉 유용한 속성을 가진 물건으로 구실할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산물에 아무런 가치도 넘겨주지 못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물은 생산 과정에서 아무리 유용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아무런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가치도 추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가치는 실제로 그 생산수단이 소비되는 노동 과정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생산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 그것이 그 생산수단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AI를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죠.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AI가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AI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어, 결국 그걸 이제 대단히 쉽게 복제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이론상으로 이제 무수히 많이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AI를 처음 만들어낼 때는 어떤 이제 수준의 특정한 수준의 이제 AI를 처음 만들어낼 때는 대단히 많은 노동 시간이 들어가겠지만은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 두 번째 카피부터는 그걸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큼의 노동 시간이 걸리겠어요? 거의 0에 가까운 노동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 아이가 적용되는 생산 과정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전하는 가치는 딱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각주 3번에 막스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대에도 이런 식의 주장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황준호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호 씨, 각주 3번이요. 이로부터 새의 어리석음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잉여같이 이자, 이윤, 지대를 생산수단, 토지, 도구, 원료, 노동 과정에서 그 가치를 통해 수, 사용 가치를 통해, 그죠? 생가치를 통해 수행하는. 수행하는 생산적 서비스로부터 도출하려고 한다. 기묘한 변호론적 착상이 날 때마다 발표하는 러시아의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세가 정치 경제학 개론 제1권 4장에서 모든 비용을 뺀 뒤 정유 공장이 생산하는 가치는 어쨌든 새로운 가치이고 정유 공장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해 수행된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생산수단이 생산적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윤 이자 지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잠깐 건너뛰어서 이 부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카르도 학파는이라고 돼 있는 밑에서 7번째 끝부터 여기서부터 읽어주십시오. 리카르도 학파는 자본까지도 축적된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시킨다. 이것은 졸렬하다. 왜냐하면 사실 자본의 소유자는 분명히 그것의 단순한 생산과 보존 이상의 것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신의 향락을 절제했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 대신 예컨대 이자를 요구할 것이다. 같은 제 82. 단순한 요구를 가치의 원천으로 전환시키는 경제학의 이 해부 생리학적 방법이야말로 얼마나 기묘한가. 여기서도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본가가 저력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제 이윤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또 나와 있어요. 이미 19세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다? 결국에는 자본가니까 잉여 가치를 이윤으로 가져가야 된다. 또는 이제 이자를 얻어야 되고 지주가 지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요구를 가치의 원천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19세기에도 이랬는데 21세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진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이제 본명은 박태호입니다. 지금 서울과기대 이제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름 이제 80년대에 그 엄청난 이제 그 좌파 이론가로 각광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전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향을 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이제 막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을 확립한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21세기에 들고 나온 얘기가 기계적 잉여 가치라는 거야. 기계도 잉여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막스를 넘어선 새로운 성과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본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21세기 수준에서 막스를 넘어선 게 아니라 이미 19세기 당시에 그 막스가 논박했던 장 바티스타 세 같은 이제 속류 경제학자로 회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론만 꼼꼼하게 읽더라도 지금 현재 그 뭐 한국과 또는 전 세계적인 수준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진보적, 급진적 지식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엉터리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도 이제 다시, 확인을 하면은, 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예, 그 한 상품의 이제 가치 크기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데 엄밀하게는 그걸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재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그 1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80쪽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보면은 네, 예, 특정 시점에 그것의 가치라는 게 그것을 생산하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그 당시의 사회적 조건에서 이제 필요한 노동에서 측정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조건이 변화하면 가치 크기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그 가치 변동이라는 게 그 어떤 결과들을 이제 그 가져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가면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또 확인할 수 있을 테니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만 확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올 거예요. 자, 상품의 가치 크기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 C 더하기 V 더하기 S입니다. C는 뭐다? 콘스턴트 캐피탈의 머리 글자예요. 즉 불변 자본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즉 생산 과정에 소비된 생산 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V는 베리어블 캐피탈 가변 자본입니다. 즉 노동력의 가치를 이제 보존하는 부분이고요. S가 영어의 서플러스 밸류, 잉여 가치의 머리 글자인 거죠. 자, 우리 책에선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C 더하기 V 더하기 S로 나누고 있는데, 뭐, 책에 따라서는, 이 C 더하기 V 더하기 S 대신에 마지막 S를 M으로 표기하는 이런 책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독일어식 표기입니다. 독일어로 잉여 가치가 메어베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M으로 쓰는 경우들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네요.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